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요 전라북도 김승대 학예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학예관님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라북도 학예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공주로 출근한다고 들었네요. 네, 지금은 공주의 문화재청 산하 백제왕도 추진단에 지금 현재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 파견 근무 중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컨셉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전라도 역사 이야기인데 오늘 소개할 인물 역사적 무게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들었네요. 네, 어떤 분인가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홍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잘 모르는 인물인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예관님 박사 논문 주제라고도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 홍계이라는 사람이 조선 영조대 대표적인 그런 경세가, 그러니까 경세가라고 실학자? 말하면, 실학자. 이 경세가라고 말하면 당시에 이제 탕평책을 영조가 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탕평 정국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국가 경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나 문물의 정비를 힘쓴 그러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관료고. 네. 그러면서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핵심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실학자라는 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계 유형원의 영향을 가장 지극히 받아서 우리 지역의 어떤 농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향유를 해서 이걸 국가 정치가 입안하는 그런 실학적인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마디로 이 실학사상 실사구시하는 행정가이자 실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비운의 실학자다 이런 표현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 보따리를 지금부터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이 사람이 태어난 건 1703년입니다. 1703년 숙종 29년인데 우리 고장 김제 만경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몽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마을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임피현감 홍수제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출생을 하는데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몽산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데 이 홍계이가 태어난 해에는 풀이 나지 않았대요. 네. 그만큼 특이한 출생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 출신이네요. 네,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그러니까 김제 몽산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자란 곳은 어디냐면 전주부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완주 봉동 구밀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옆입니다. 이 부근. 그렇군요. 네네.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워낙 벌열 가문 출신인데 이 인물이 이제 23살에 이 전주에서 향교 있지 않습니까? 전주 향교. 거기에서 이제 속가에 이제 진사로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사관이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성균관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과 우리가 말하는 과거 시험 거기에 이제 떡하니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탄탄대로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관직 생활은 승승장구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료가 된 이후에 대표적인 업적이랄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대과에 가고 나서 이제 청요직이라고 하는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이런 주요 관직을 거치면서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이조 판서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입안해서 영조의 가장 대표적인 관료로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균역법을 제정합니다. 균역법이요? 네네. 균역법이라고 하면은 결국 군역제도의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균역에서 사실 벗어나 있는 것을 어쨌든 양반에게도 군역의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게 군역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는 16세에서 60세에 양인 남자 양인 장정에게 군포를 이제 부과가 이제 되는데
그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군포를 내지 않습니까? 네. 1년에 2필을 내던 거를 한 필로 깎아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거죠.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너무나 그 양반의 그 과대한 어떤 세금제에 대한 무딘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징, 족징, 뭐 황구, 첨정 막 이런 말씀 네. 들어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 심해지는데 어쨌든 이 군역을 개편한다는 것은 영조로서는 당시의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탕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금제를 개편하면서 영조로서는 승부수를 던져서 양반에게도 이제 군포를 매기고 더 많이 네. 뭐 결작이라든지 어염 선세 뭐 이런 것들은 또 보충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핵심 인물이 홍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게 이제 균역법인데, 그렇죠. 네. 네, 그 네. 설계자이자 집행자가 홍계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홍계이도 뭐 스스로 명문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균역법을 시행하는데 앞장섰다. 근데 이제 그 네. 어간에는 그 배경은 실제적으로 우리 전라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유영원의 반개수록 많이 들어봤다시피 네. 이 유영원이라는 사람은 그 1652년에 31살에 이제 서울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부안 우반동으로 내려온 인물이거든요. 네. 이 인물이 이제 내려와서 그 농민들의 그 어려움 현실 그러면서 국가의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반개수록이거든요. 네. 근데 이 홍계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 반개수록을 굉장히 매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홍우전이라는 인물이 이 진안 현감도 하거든요. 가까운 네. 함양군수, 충청감사, 그다음에 경상감사를 하면서 당시 직접 생생한 농민들의 현장을 봤고 또 우리 전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배경이 곧 홍계이로 하여금 그러한 경세적인 성격의 국가의 모범설이라든지 어떤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네. 네. 홍계이의 그 사상과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 하면 유영원. 볼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이제 유영원은 남인 계열이고 네. 홍계이는 노론 집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원수, 뭐 숙적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홍계이가 유영원을 스승으로 삼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논문에도 좀 밝히긴 했는데 그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호남에서 그 부안에서 농장이 있었어요. 뭐 상서 농장이라든지 동진 농장이라든지 우반동에도 농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대의 모든 그 제도적인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반개수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반개 유형원과 다마 홍계이거든요. 이제 호가 다마인데 좀 위로 올라가면 네. 그 같은 인척으로 또 엮여 있습니다. 아, 인척입니까? 인척이 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복잡한데 음. 또 이제 그게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인현왕후도 연결이 돼요. 숙종의 네. 부인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흥리 씨, 남양홍 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유영원이라는 인물은 그 유명한 문화유 씨잖아요. 네. 그러한 배경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호남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지역적인 우리 전라도의 어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이 반개 유영원을 그러면서 흠모하고 정신적인 어떤 스승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파는 좀 갈리지만 그렇죠. 사실은 뭐 실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파적 입장에서 떠나서 우리 농민들 네네. 농민들이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또 집중하는 뭐 그런 전통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보통 그 노소 그 노론 소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거에 이제 가장 정점이 바로 영조 때예요. 네. 영조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당세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치열인 그런 영조 그리고 그 뒤에 이걸 탕평과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홍계이. 그래서 참 재밌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 그 어떤 학문적인 스승은 반개로 볼 수 있다. 이런 건 참 재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적으로도 좀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개 유영원과 이 홍계이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형호는 인조 효종 때 인물이고 이 영조 때 인물이 이제 홍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그 학문적인 스승으로 이 홍계이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라도 실학의 중심 그 어떤 핵심 인물들이 반계 유용원 그리고 이제 다마 홍계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연결이 될까요? 그 순창의 여암 신경준, 우리 그 국어라든지 또 의문이라든지 대단한 그 지리 뭐 도로고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고창의 유명한 이재 황윤석, 그 박물학적 황윤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쳐준 게 그 호남 실학, 우리 전라도 실학의 어떤 중심의 어떤 인물 중에 유형원과 홍계이가 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어떤 호남 그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 전라도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그런 현실 인식, 그런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학문과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비전 네. 이런 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개혁적인 요소가 더 제기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조 시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네네. 그런 이제 관료이고 당대 또 실세였던 홍계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일대 변화를 맞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홍계이라는 사람은 노론 핵심 벌혈 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고 그 사도세자의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네. 이제 그 당대부터 1762년에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 그러니까 28살의 그 청년 피 끓는 청년인 그 사도세자가 그 영조에게 결국 아버지에게 그 뒤주 안에 갇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네. 그 뜨거운 여름날 그 사도세자의 가장 반대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 홍계이, 김상로 이런 인물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조는 탕평책을 끌고 갔지만 25살의 이제 청년 이제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1770년에 딱 왕이 되면서 당연히 그런 어떤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죽었어요. 홍계이는. 홍계이는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정조와 딱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뭐 당시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홍구경이라는 인물 들어봤잖아요. 네. 홍구경이나 정민씨, 뭐 김종수, 서명선 이런 청명당 계열은 노론 계열이긴 하지만 좀 달라요 결이. 네. 그리고 이제 이 홍계이의 자손들은 대체적으로 홍인환이나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봤겠지만 해경구 홍씨의 작은 아버지 이복 네. 작은 아버지잖아요. 홍공안의 그 이복 동생인데 이 홍인환과 정우겸 계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계열의 그러니까 줄을 선 거죠. 네. 같은 노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홍계이 집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지극히 노론의 어떤 그 계열에서 충성스러운 그런다 보니까 이 네. 정조와 그런 각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홍계이 사망 이후에도 홍계이 집안도 계속해서 정조로부터 네. 중용을 받거나 그러지는 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조대왕 암살 미수 사건. 예. 여기 이제 자손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여기서 이제 가까운 구밀이라는 곳에 아까 홍계이가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가면은 그 옛날에 홍수래라는 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부인이 이제 효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놓고 축지법을 써서 네. 한양에 금방 날아서 다녀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 올 때마다 그 임금님 궁궐에 기와장이 한 장씩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정조 임금의 존현각이죠. 그러니까 그 궁궐에 네. 그 쉽게 말하면 자객 그리고 저주 그리고 추대 이거와 관련된 3대 역모 사건 일명 정유옥사라 하거든요. 네. 그 중심에 홍계이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홍수래 그리고 홍수래의 아들인 홍상범 그리고 그 홍상범의 어머니이자 홍수래의 부인이었던 아까 말했던 그 시아버지 밥상 차렸다는 그 홍수래처 효임 네. 그 중심 배경이 구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주 봉동의 구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설이 지금까지 그 남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최근까지도 저도 이제 뭐 제가 이거를 한 15년 정도 지금 계속 연구를 했는데 네. 그 지역에 가면은 뭐 이 우리 전라도 특히 고산이나 봉동 일대는 음. 홍수래 집터, 홍수래 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음. 또 이제 영모를 했다 보니까 팥소라고 그래서 우리 정열입의 그 무덤이라든지 그 집을 갖다 이렇게 파버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9mm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아, 또 그런 남아 있고, 흔적들이 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관련 유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들이 어떻게 좀 암살을 모의하고 또 진행을 했는지 이제 관련한 기록들도 혹시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당시에 음. 그 영조 때나 이제 정조 때 이 홍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영모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 뭐 이런 문집들 말고 이제 명의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가 뭐 추한급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누가 뭘 했고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그 영모는 분명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네. 좀 억울한 측면도 또 한편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건이 적발이 된 뒤에 네. 이 뭐 추국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네. 과정을 거쳐서 영모를 니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뭐 이런 기록을 남겨놨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실제로 이 완주 봉동에서 이 한양까지 거리가 굉장히 좀 멀잖아요. 네. 근데 봉동에서 쪽지법을 써서 네, 아니 그게 실제로 그 기획을 하고 네. 실행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봉동에서 모든 것을 그 영모를 다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계의 가문은 앞에 최전선에 나간 거고 노론의 핵심 뒷배경에 있었던 인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네. 말했던 정우겸이라든지 홍인환이라든지 그 밖의 인물들이 서울에 당연히 있었겠죠. 아, 서울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론 벽파의 그 가장 선두에 서다 보니 그 홍계의 가문은 희생양이다 이렇게도 네.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그 암살 모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암살 네. 그러니까 실제 모의만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뭔가,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일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궁궐의 이제 그 기와장을 해치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창고직이 전흥문이라든지 호위 군관이 강용희라는 인물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홍상범과도 관련이 되고 그러한 그런 그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수래의 부인 효임 있잖아요. 네. 저주를 많이 했나 봐요. 아, 저주. 옛날에 네. 그 우리 그 인형 만들어서 예, 뭐 그런 인형 저주. 만들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우물물에다가 섞고 음. 부적 허수아비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영화 영린인가요? 네네.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대부분 사실과 일치합니까? 그 영화의 내용들이? 이제 영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픽션을 가미하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 논픽션을 픽션을 가미하지만 어느 정도 그 이제 사실의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영인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의 턱 밑에 난 그 거꾸로 난 비닐인데 이걸 건들면 용이 크게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리니까 이 정조도 참 대단한 성군이지만 그런 그 볼 수가 네. 있죠. 현빈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 영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사도세자 때부터 이어졌던 악연이었는데 그럼 그런 영모 사건을 이렇게 모의하고 또 실행하기까지 네. 이 홍씨 집안이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조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다 보니까 뭐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뭐 정조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그 홍씨 집안의 그런 영모 사건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조, 네. 이 당대에 이제 그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당시에 정조 초기에 이제 정치 어떤 지형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의 가장 핵심적으로 보필한 인물이 홍구경이잖아요. 네. 또 이제 같은 노론이라도 청명당 계열이라는 데가 있어요. 김종수라 이런 인물들은 노론이지만 정조 편에 섰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또 악연이 홍인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홍인환이라는 그 인물은 그 해경궁 홍 씨의 작은 아버지인데 가장 정조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쪽 그 줄을 섰다는 것이 결국은 이 홍계의 가문인데 중간에라도 홍계가 죽고 나서 네. 만약에 그 우리 그 정순왕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조가 그 나이 60에 16살에 그 왕비를 드리잖아요. 그 정순왕후 그 오래비였던 김기주 같은 인물은 반대 외척당이긴 하지만 그 정조 쪽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당시에도 우리가 정치 노선을 네. 잘 타야 되는데 이건 좀 강직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노론 벽파에 줄을 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그 홍계의 집안은 사실상 이게 멸문에 가깝게 되는데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왕건의 훈효십죠. 뭐 차연 이남 사람들은 중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이제 호남 차별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홍계 이후에 그런 사상들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저는 그 정열입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589년 그리고 이제 1755년 나주개서 사건이라든지 또 결국은 이러한 정유옥사 홍계의 자손의 정유옥사 아마도 영향이 충분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홍계의 그 제자 중에 이기경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이기경이 이 호남 이 전주의 대표적인 그런 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때 또 피해를 보거든요. 뭐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주봉동에 아직 뭐 홍계의 집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홍술의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윗시암, 아랫시암 우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초석도 있고 또 구호 서원이라는 서원이 현재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서원의 그 묘비에 보면 홍상범이 그 당시에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서원이 불탄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또 그런 흔적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터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고산에 가면은 소농골에 가면 그 홍계의가 당시에 그 명필이었거든요. 네. 그 안진경채로 쓴 그 3m 정도 되는 대형 그 아버지 홍우전 신도비를 쓰게 되는데 그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다시 현대에 들어서 홍계의가 주목받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네네. 홍계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그의 유산을 보존하고 좀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남은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홍우전 그 신도비가 이제 홍수례비라고 아까 완주 고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자 천년 향화지지라 그래서 돌보는 자손이 없어도 남들이 와서 향을 피워주는 자리라 그래서 그렇게 멸문이 되고 그걸 그 비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보존이 됐거든요. 그런 문화재급의 그 비석도 잘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안심사 사접비라든지 유형원 그 묘비도 직접 쓰거든요. 홍계의가 이런 것들은 다 그 문화재가 돼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런 그 전라도의 그런 실학자 네. 그런 유학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는 유물들부터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도 하루빨리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전라북도 김승대 학예관과 함께 했습니다. 학예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